어제 열렸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중도 퇴장으로 나란히 파행됐습니다. 오늘 열기로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간신히 마쳤지만 여야는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해당 법안들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4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졌다고 했고 검찰 역시 참담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M. 호프가 축하 사절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 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을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얼굴 나이는 상관 있지. 보이니까. 자극의 차이가 얼굴에 보이니까. 메디큐브 AGR. AGR 랩에서 효과도 보이니까. 마이데이터 시대. 누군가는 투자를 권하고 누군가는 상품을 추천할 때 웰컴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웰컴 이자 절감 플랫폼. 당신의 데이터를 분석한 맞춤형 금융 플랫폼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웰뱅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넘버원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오늘도 이 청문회를 포함해 정치권 소식부터 국내외 소식들, 증시와 경제 소식까지 모아서 알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로봇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5월 4일 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회에선 새 정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계속됩니다. 어제 열렸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나란히 파행됐는데요.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미뤄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간신히 마쳤지만 여야가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습니다. 첫 소식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2017년 자료하고 2018년 자료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2017년에는 떨어지고 2018년에는 붙었냐? 하지만 정 후보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의혹 불법 백화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죠? 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 후보자의 청문회 역시 파행됐는데 저희들은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역시 자료 제출 문제와 답변 태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저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동부터 바로 하십시오. 이틀 동안 이어졌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김앤장 고문료 논란 등 의혹 제기와 반박 속에 끝났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호영 후보자를 경질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상황을 판단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인준 절차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한편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인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며 사과했는데 구체적인 해명이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제 밤 11시가 넘어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낸 만큼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어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이나 사과를 덧붙이진 않았습니다.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의혹 같은 거는 전부 다 김 후보자는 그제 밤 윤 당선인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온 가족 장학금과 부적절한 논문 심사 등 쏟아지는 의혹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물러난 건 김 후보자가 처음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정한 교육과 입시를 강조하고 대선 후보 때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이죠. 하지만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불공정과 비상식이라는 논란 속에 첫 낙마자가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을 공정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를 지명할 때도 역시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을 쏟아내며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신이 동문회장으로 있던 한국 풀브라이트에서 온 가족이 장학금을 받아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고 한국외대 총장 시절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사회이사 셀프 허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 대표와 면담하다 반말을 하는 등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들이 드러났습니다. 있어라고 있으라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반말하면 안 돼요? 윤 당선인은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겠다고도 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 제대로 모시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선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연구비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 식당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내각 첫 낙마자가 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졌고 이등병 때부터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던 공약은 후퇴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병사봉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지거나 대폭 수정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입니다. 2030이나 지지층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던 한 줄 공약들입니다.
취임 즉시 입영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 공약은 20대 남성을 공략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나름의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과제엔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본인의 적금을 더해 200만 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인수위 출범 때부터 여론을 달궜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 사드 추가 배치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수위 측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에 맞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의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선 당시 현실성 없는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도 인수위가 공약 파기를 숨기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110개를 실현하는데 5년간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예산이나 법안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과제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새벽 끝난 미국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현재 시간으로 오늘 나오는 이 미 연준의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어떤 흐름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보합권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발표된 기업 실적으로 여행주가 부진한 반면에 에너지 업종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금융주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로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되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FOMC를 앞두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성장 둔화 이슈가 재부각이 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등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 점도 특징을 보인 가운데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FOMC 정례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투자자 심리 서베이 결과를 보면 6개월 후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2009년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59.4%를 기록을 해서 악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FOMC 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고 6월 양적 긴축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견된 내용이고 금융시장에서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실제 발표된다 해도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향후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CME 페루아치에 따르면 6월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무려 95.6%를 기록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FOMC 이후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주 11일 날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높인다라면 안도 랠리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의 비관 심리가 높았던 2009년도 3월 이후에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고 안도 랠리를 장기간에 보였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전망해 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가 FOMC를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변동성을 키운 점은 국내 증시에는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미 증시의 특징을 좀 보면 그동안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우려로 낙폭이 컸던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 등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국채금리도 이미 연준의 6월 75bp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등 시장 하락 요인들은 많은 부분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실제 관련 내용이 발표된다고 해도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FOMC를 앞두고 반발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미국에서는 세컨드 젠틀맨 더글라스 M. 호프가 축하 사절로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컨드 젠틀맨, 사실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 M. 호프가 어떤 인물인가요? 네,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아내를 퍼스트 레이디, 세컨드 레이디, 남편은 퍼스트 젠틀맨,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계인 M.F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사상 첫 세컨드 젠틀맨으로서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공식 행사에 자주 참여해왔습니다.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는 보통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지만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 어차피 방한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대신 M.F와 함께 마리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베라 하원 의원 등으로 꾸려진 축하 사절단이 올 전망입니다. 아하, 부통령의 남편을 포함해서 아마 파견을 올 걸로 보이는 상황이군요. 중국에서 보내는 왕치산 부주석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른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집권 초기 반부패 사정운동을 이끌며 신임을 받았고요. 그동안 주로 부총리급 인사를 보냈던 것과 비교해서 다소 격을 높였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큰 한미 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파견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각국의 동의를 얻은 뒤 내일쯤 취임식 참석 외교사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미국에서는 이 낙태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이 유출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미국은 1973년 임신 22주에서 24주 이전까지는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로데 웨이드라는 판결을 통해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1992년엔 케이시 판결을 통해 합법화는 유지하되 각 주 정부가 규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이후 미시시피주는 기준을 임신 15주로 앞당기고 심각한 기형 등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요. 연방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번에 그 초안이 유출됐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이란 내용을 담아 50년 만에 낙태권을 무효로 하려는 한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낙태권 문제는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안이자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중간 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대법원 판결문이 유출된 초유의 사건임을 언급하면서 무법적 행동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좀 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출입기자 신청을 받을 때 이 재산과 또 부모 직업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당선인 대변인실이 어제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요구한 신원 진술서 양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청와대 출입 등록 자료에선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저도 10년 차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출입처에서 취재기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류를 냈는데 보통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신상 정보와 함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이나 공식 서류를 제출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과 한 건물에서 일을 한다며 기본 신상 정보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의 부동산과 채무 등을 10,000원 단위까지 적도록 했습니다. 가족의 직업과 거주지, 북한 거주 가족 정보까지 요구했는데요. 요즘은 민간 기업들도 입사 지원서에서 생략하는 추세인 학력 사항도 넣었습니다. 하단에는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문구도 달았는데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자필 서명까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변인실은 실무진의 착오라면서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재산도 그렇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날카로운 수사로 거악을 척결해 국민의 박수를 받기도 했지만 권한을 남용해 전국을 흔들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안이 어제 의결되면서 이제는 법이 됐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가지입니다. 대형 참사와 방위사업, 공직자와 선거, 그리고 부패와 경제 범죄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오는 9월부터 검찰은 부패와 경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참담하다는 검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검찰은 단계적으로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도 손을 떼야 할 수도 있습니다.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계획대로 내년 말 출범하면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별건 수사도 금지됩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도 확실히 분리됩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한편 경찰 공무원과 공수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선거 범죄는 올해 말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사실상 행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검수완박.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결국 밀어붙였고 마무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모두 공포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선 거센 항의가 쏟아집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인이 제출한 결국 투표가 시작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4표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결국 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 헛된 욕망 때문에 헌정사에 오욕을 남기지 마십시오.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오전 10시에 열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 반으로 미뤘습니다. 법안 공포에 앞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자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했다고 성토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걸 옷이라고 봐도 될까요? 미국 내 패션 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갈라가 열렸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의상연구소가 개최하는 자선모금 행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서 개성 만점의 패션을 선보이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파격적인 차림일수록 환영받는다고 하네요. 할리우드 배우 겸 모델인 킴 카다시안은 마릴린 먼로가 생전에 입었던 60억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이외에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우아한 와인색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흙먼지 휘날리며 박진감 넘치는 경마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근사한 경주마 대신 웬 당나귀가 뛰고 있네요. 멕시코의 농촌 마을 오툰바에서 열린 당나귀 축제 현장입니다. 당나귀를 예쁘게 꾸며 행진도 하고 당나귀와 함께 운동 경기도 펼칩니다. 노동절을 맞이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준 당나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겁니다. 60년 가까이 이어온 전통이라고 하네요. 호주 시드니의 명물인 오페라 하우스가 아찔한 스포츠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남성이 민첩한 몸놀림으로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네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양한 도심 속 지형지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프리러닝 선수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식으로 초청받았다고 하네요. 고난도 고개 동작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면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이 남성에겐 안성맞춤 놀이터 같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지인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봉쇄만 하라고 했던 전술을 바꾼 건데요. 여기에 비우호국을 상대로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 보복에도 나섰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스탈 제철소입니다. 일부 민간인 대피가 끝나자마자 러시아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This evacuation effort covers only civilians, and we still have Ukrainian defenders who, including wounded, severely wounded Ukrainian soldiers.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아조스탈 제철소를 봉쇄만 하라고 했지만 전술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200명이 넘는 민간인이 갇혀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해안 쪽에서 보트를 이용해 대규모 보병 병력을 상륙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 대피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비우호국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경제 보복에도 나섰습니다. 비우호 국가와 단체에는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한 겁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여기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one message for you today. Ukraine will win. We'll be free. 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750억 원에 달하는 무기 지원 방안도 발표했는데 전자전 장비와 포병 레이더 시스템 등 첨단 장비가 대거 포함될 예정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프로축구 유소년 팀에서 뛰던 선수가 코치와 선수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글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선수의 아버지는 JTBC와의 통화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더 이상 축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김포FC 유소년팀의 숙소가 있는 주택가로 경찰차들이 연이어 들어옵니다. 오전 7시 30분쯤 이 팀에서 뛰던 고등학생 A군이 숨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침 운동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축구하는 게
좋냐. 그래서 너무 좋다. 가정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는 장례를 마치고 A군이 숨지기 전 1시간에 걸쳐 휴대전화에 일기처럼 써놓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코치와 몇몇 동료 선수들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름들도 적어놨습니다. 우리 아이가 누가 누구를 저주한다는 정도면 기본적으로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많이 쌓여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축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만 구단이나 관련 없는 선수들까지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단 측은 선수 전원에게 익명으로 진술서를 받았지만 집단 괴롭힘이나 폭행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별도로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괴롭힘 등의 단서가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에 나설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면담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열차 운행을 오랜 시간 지연하는 방식의 시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다시 지하철에 오르는 길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팔꿈치를 휘저어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끌고 갑니다. 힘이 붙여 잠깐 엎드리기도 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지하철 정비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시위 중단 11일 만에 기어서 지하철에 타는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 측은 구체적 비용은 명시되지 않은 약속 어음 하나만 발행했다며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다만 출입문을 휠체어로 막고 열차 운행을 오랜 시간 지연하는 방식의 시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시간으로 열차에 탄 뒤 통로에서 구호와 설명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하철도 안전하게 타고 싶고, 시내버스도 타고 싶고, 시외버스도 타고 싶고, 모든 교통수단을 여러분들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일부 시민들이 반발합니다. 휠체어에 탄 활동가가 열차에 오르려다 밀고 당기기가 벌어집니다. 몸싸움이 10분 넘게 이어지고 결국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경찰에서 체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런 상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장현은 추 대정자와 면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도 출근길 시민도 함께 힘든 시간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젯밤 9시 43분쯤 부산 감천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70대 A씨는 세탁실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안방 화장실에서 발견된 부인 60대 B씨와 40대 딸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실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불은 집 안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이자의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급증한 257억 달러, 우리 돈 32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78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급증했습니다. 추가 접종, 부스터샷과 5세 이상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 승인으로 백신 수요가 늘었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세계 각국이 대량 구매한 덕분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네, 로봇 하면 예전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로봇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모습도 낯설지 않죠. 오늘 아침엔 라이프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함께 우리 생활 속으로 쑥 들어오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제 서빙을 하는 로봇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거리두기 때문에 로봇 사용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하고 접촉하는 걸 좀 꺼리기도 하고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또 일손을 못 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는 거는 좀
이렇게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몸에 무리도 가는데 이걸 로봇이 대신해 주니까 사람이 한결 수월해졌고 아무래도 보는 재미 신기하다 이런 손님들 반응도 한몫했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을 나르는 것 말고는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서빙 로봇을 보면 아주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로봇들이 저는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그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로봇 모델명, 그러니까 모든 로봇이 같은 모델이면 같은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피자나 파스타를 파는 어떤 레스토랑에 갔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네 꽁띠입니다. 이렇게 와인 이름을 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식을 주면서도 보나페티 이렇게 이탈리아어로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를 해서 신기하다라고 봤는데 저한테는 안녕하세요 JTBC 구일영 기자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인사말을 스마트폰 앱으로 사장님께서 그때그때 바꾸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고요. 네. 이렇게 메뉴를 추천하기도 하고 손님을 자리까지 안내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들을 새롭게 더했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있고 사람한테 말도 걸고 좀 정말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뭐 친근한 느낌을 좀 주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 로봇이 어떤 기능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 로봇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친근감을 줄까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카페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로 된 팔 하나만 있으면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모니터를 달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표정이 있나? 네. 모니터 이 스크린에 눈 2개만 있어도 마치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이모티콘처럼요? 네네. 그래서 주문이 막 몰려오면 눈에 이렇게 불꽃이 보여요. 그러니까 열일 모드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손님들이 가끔 커피를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식어서 버려야 하잖아요. 그 버릴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버려서 마치 사람 같은 그런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팔만 있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지만 얼굴까지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손님이 이렇게 직접 대하는 로봇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기능에만 충실해서요.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로 팔만 있어요. 치킨을? 네네. 치킨을 로봇 팔이 튀겨주는데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한 편의점인데 치킨을 튀겨서 파는 그런 편의점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로봇을 씁니다. 왜 로봇을 쓰냐? 그 치킨을 튀길 때는 기름이 섭씨 170도까지 올라가서 뜨겁고 위험하고 또 이제 시간도 다 조절을 해야 되고 치킨 튀기는 동안 계속 흔들어 줘야 되는데 이 손목에 꽤 무리가 가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시간제로 일을 하니까 이런 거를 매번 익숙하게 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업무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로봇이 대신을 하게 해주면 뭐 김한앵커나 저라도 버튼만 누르면 바로 치킨이 튀겨지는 거예요. 로봇이 하니까. 소비자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즉석에서 로봇이 튀겨주는 거군요. 아니요, 직원분이 직원분이 조절을 하시고 그러면 로봇이 뭐 시간이나 튀기는 온도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튀긴 그 치킨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는 뭐 동네 편의점까지 이렇게 로봇이 등장을 했는데 또 호텔 같은 데서도 로봇을 사용한다고요? 네, 호텔에서는 주로 룸 서비스 배달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객실에 들어가신 다음에 수건이 모자라다, 물이 모자라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직원분이 올 때 대부분은 이제 쉬고 있었으니까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라서 꺼려지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도 선호하는데 로봇이 오면 그런 부담이 좀 적겠죠. 네. 요즘 나오는 로봇은 서랍이 아주 깊게 된 배달 로봇도 새로 나와서 와인병 같은 것도 이제는 배달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팔이 달려있는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 노크도 하고 뭐 초인종도 누르고 이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와, 이젠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혹시 이 로봇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수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이 로봇이 너무 비싸니까 렌털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로봇 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뭐 통신회사도 있고 로봇 만드는 회사도 있고 배달 전문으로 하는 배달 플랫폼 업체도 있고 실제 전자회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모델마다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른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약정을 1년이냐 뭐 2년이냐 3년이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한 70만 원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일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는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유력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미국 내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원작 소유권으로 불리는 대체불가 토큰 NFT 시장에 국내 기업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별똥별 NFT 10,000개를 팔기로 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그제부터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NFT 샵을 열고 인기 캐릭터 벨리곰 NFT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2017년 자체 개발한 대표 캐릭터 푸빌라 이미지로 NFT 10,000개를 제작해 다음 달 팝니다. 코로나 시국에 음식을 시켜 먹는 이들이 늘어나자 배달비를 올린 뒤 소득을 빼돌린 배달 대행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주식 매매 회원방을 운영하며 최고 6천만 원의 가입비를 받은 다음 소득을 빼돌린 유사투자자문 업체도 있습니다. 이 업체 소유주는 회사 돈으로 슈퍼카 20여 대를 굴리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도 세금을 안 낸 탈세 혐의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앞 아파트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건설사들이 이달 안에 입주하는 걸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이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김포 장릉입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이곳이 논란의 중심이 된 건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입니다. 장릉에서 정면으로 계양산이 보여야 하지만 지금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뒤에 있는 봉우리만 겨우 보이는 상황입니다. 2017년 바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 안에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 중 허가를 받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고시 내용을 관보에 올렸고 장릉이 있는 김포시에 알렸지만 반경 500m 내 인천시엔 알리지 않은 겁니다.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문화재청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공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입주 전 마지막 단계인 사용 검사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인천 서구청에 법원 판결 이후로 처리를 유보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구청은 건설사의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해도 주민을 내보내고 철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집행이라는데 워낙에 상당히 터프한 절차고 그 전 단계에서 진공을 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서구 쪽에서 보냈거든요. 사회적 갈등을 키운 왕릉뷰 아파트 논란. 세계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문화유산 주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내일까지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내일도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